확인하러 갑시다. 조선 후기 야담으로 몰락 양반인 채생과 그의 아버지 성공한 중인인 김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는 인간 하나 있어. 결국엔 몸 편하고 돈 앞에서 사실은 자신의 신념을 좀 바꾸기는 합니다. 어디 있어? 그들 사이의 대조적인 생활 전경. 찌질이 궁상으로 살지만 김영신의 집은 좀 잘 살아. 사회적 지위도 꽤 높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채생의 아버지가 드러내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거라 그랬죠. 양반층의 허위의식. 김영과 같은 중인계층의 물질적 능력이나 합리적 사고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영씨 중인계층, 풍요로워. 생각도 합리적이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서민층이 바라는 물질적 가치가 양반층이 강조하는 윤리적 가치보다 중시되던 당시의 세태를 흥미롭게 그려냅니다. 윤리, 체면, 신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앞으로 넘어오시죠. 옛날 이야기처럼 살랑살랑 하나 읽어주시면 됩니다. 채생이 아버지에게 성묘시켰거든. 성묘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자 아버지가 산소는 어떻더냐 라면서 급히 묻고 산소 챙기고 성묘 다녀오는 것 자체가 아주 유교적인 삶의 태도지. 정성스럽게 재개하고 제사를 지냈는지 물어보았다. 자세히 대답하자 아버지는 즉시 글 공부하라고 분부했다. 굉장히 엄해. 아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 됐어. 가서 공부해. 이런 거지.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 집에 가 있었다. 여기에서의 김노인은 뒤에 4번 봤었던 김영씨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영씨 집에서 하룻밤 보내면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 그날을 잊지 못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김영희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야. 이렇게.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아들한테, 결혼한 아들한테 오늘은 부인 있는 방에 가서 자. 둘이서 하룻밤 보내. 이런 것까지 아버지가 통제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에 들어갔더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찬바람이 뼈를 뚫고 들어왔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아내의 방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말 가난하구나를 보여주지. 아내는 나무 비녀의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에 비쩍 말라서 뾰족해 있었습니다. 역시 아내의 외양 묘사.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아내를 좀 아껴주고 사랑하고 부인 미안하오 이딴 얘기 했었었는데 다 하루 다른 여자 만나고 나니까 아내가 좀 꼴보기 싫어진 거지. 이것도 재수없어.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러한 태도의 변화, 내 남편 왜 이러지? 이런 건 여자들이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 채생의 생각은 오직 김노인의 집의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었던 즐거움에 있었을 뿐인데 지난날의 만남은 꿈결 같고 훗날의 만남은 기약하기 어려웠었다. 그리하여 채생은 원진의 시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일단 지난날의 만남, 훗날에 대한 만남 이런 것들 전부 다 엄한 자신의 아버지가 모르는 거지. 아버지 몰래 다른 여인과 하루 보내고 왔었던 거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김노인의 집과 이 글의 주인공 누구 채생의 집은 처지가 너무 달라. 넓은 바다 건너보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고
무산을 보고 나니 다른 구름은 구름이 아니네. 넓은 바다 무산, 크고 멋있는 아름다웠었던 김노인, 김영의 딸을 보고 났더니 강물이 하찮아 보이고 다른 구름, 지금 현재 채생의 아내.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거 거의 쓰레기 같은데 이 자식.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김생의 딸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막막함, 이러한 정서가 담겨져 있는 거지. 새벽종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다. 큰일 났네. 늦잠 자는데.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생각했다.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 늘 다정해 줬는데 성묘 다녀온 후로 냉담하게 대하시구나. 달리 정을 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기가 막혀. 보지도 않고 육감으로 다 알아차리고 있어. 이 남편놈한테 여자 생겼는걸. 아내는 채색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낌새를 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지. 우연히 배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는데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뭔가로 가득 차 있어. 의심이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하기로 했지. 나를 멀리하는 게 틀림없어. 다른 여자 생겼거든. 그러한 처지에서 배로 만든 주머니를 보고 의심이 솟아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지. 그랬더니 과연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 들어있고 부싯돌, 붓이, 바둑알 모양의 은화가 들어있었어. 이렇게 찌질이 가난한 집에서 주머니에 이렇게 고급 소품이 나온다고? 아내는 몹시 화가 났어. 왜? 이거 100% 자신의 의심이 확신이 들었거든. 물증 잡은 거야. 주머니 안에 든 물건들을 자리 위에 버려놓고 보라 이거야. 나는 다 알고 있다. 채생이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뒤 최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으면서 들어왔다. 이놈, 아직까지 잠을 자면 어느 겨늘에 글을 읽겠는가? 라면서 혼내는 이유는 뭐야? 아들놈이 학업에 게으르니까.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었지. 아버지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다가 문득 두구둥 자리 위에 펼쳐놓은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어. 해괴한 일이다 싶어서 채생을 살벌하다. 그물 안에 넣어 대들보에 매달고 힘을 다해 매질을 했어. 아들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채생은 고초를 견디다 못해 일일이 다 실토를 했어. 성묘 가다가 사실은 저 납치됐어요. 어떤 여인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하룻밤 대접받고 여인과 하룻밤 보내고 왔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더 한층 격노하여 길길이 뛰더니 편지를 써서 이웃집 하인을 시켜 김영을 불러오게 했다. 김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못하고 너 일로 와 이거야. 일단 소리 지르고 대두르고 욕하고 먼저 보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이야. 즉흥적이지. 사리 판단이 안 돼.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도 앉아서 불러볼 수 없는 인물인데 하물며 일개 학구가 심부름꾼을 보내서 보내올 수 있겠는가. 여기 두 줄은 누구?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부른다고 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술자의 판단도 나타나 있지.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에 모욕을 감수하고 과부가 된 딸을 시집 보낼 생각 바로 이게 김영씨의 목적이지. 모욕을 감수하고 당장 달을 달려 채생의 집으로 갔다. 일단 어때? 내 목적을 위해선 저 하찮은 놈이 나 부르는 거 좋아. 부르니까 가준다 이거야. 김영씨의 성격 어때? 냉정해. 합리적이야. 누구하고는 달라. 채생의 아버지하고는 달라. 채생의 아버지는 선남 목소리로 크게 꾸짖어서 말했다. 경직되어 있어. 감정적이야. 이러다가 수틀린 김영씨가 이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서 잡아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대는 예를 무너뜨리고 딸의 음분, 남녀가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을 도와 자신의 행실을 그르치고 내 아들까지 그르렀소. 야, 너네 딸내미 음란하거든. 이 말 들으면 보통 딸내미 아버지들은 눈 돌아가는데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대체 왜 그런 거요? 김영이 말했다. 사위를 고르려는 수레가 공교롭게 대개 아드님을 만나니 피차간의 불행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이다. 내 딸은 내 나름대로 과부가 되고 네 아들은 또 네 아들대로 약간 좀 꼬였지. 하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안하니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만이지 남의 흠을 소리 높여 드러낼 것까지야 없지 않겠습니까? 야, 어차피 일 벌어진 건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특별히 크게 문제 생긴 거 아니잖아. 너 왜 자꾸 소리 질러? 사람들 불러 모을 거야? 너도 좀 부끄럽고 나도 부끄러운데 우리 부끄러운 짓 했다는 거 동네방네 소문 내려고 그래? 조용히 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냥 좀 지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채생의 아버지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다. 바로 이 대사는 뭐야? 채생의 아버지 부가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간파한 거야. 그 한순간에. 왜 너네 집 개판이라고 소문내고 싶어? 조용히 해. 이거지. 김영은 즉시 떠나며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 상관없으니 부디 서로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삽시다. 라면서 일단은 채생의 부를 자극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이후에 밑에 중간 불벌이 날 거지만 이후에 물질적으로 엄청 지원을 해줍니다. 물질적으로 원조를 해줘. 그리고 스며들게 하는 거야. 편안하게 돈 맛보게 해주는 거지. 김영은 채생 집안의 곤경을 대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 채생 아버지의 환심을 얻음으로써 크게 보는 거지. 바로 사람 하나를 단계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어. 자신의 딸이 채생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한다. 커다란 집을 지어 채생 부부를 살게 하고 채생의 부모를 모셔오게 하자 채생의 어머니는 새 집에서 살고자 하나 아버지는 새 집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왜? 사돈집에 가서 살 수 없다 이거지.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거지. 체면과 명분을 중시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작은 집을 지킬 테니. 그러자 어머니는 엄청 합리적이야. 네. 좋은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사돈집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때때로 가보면 수십 명의 하인들이 대문 밖을 나와 맞이하고 절하며 좌우에서 애워싸고 곧장 별당으로 모셔 들어갔었다. 채생이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조그만 집, 아들과 아내가 살고 있는 큰 집, 가끔 일할 볼 게 있어서 가면 엄청 환대받는 거야. 별당은 바로 아버지가 간혹 와서 머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곳이다. 별당에 들어서면 서가에는 책이 가득하고 섬돌에는 화초가 우거지며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그 앞에 그득해서 물 흐르듯 응했다. 분부에 응했다.
어때요? 바로 물질적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공간인 거야. 이거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아내의 처소도 별당과 마찬가지. 해가 지도록 앉았다 누웠다 하노라니 자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 차마 이곳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 왜? 안락함에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아 이런 소미불에서 자고 싶다. 결국 억지로 집으로 돌아오며 무너져가는 두억한 초라한 집은 언제나 그렇듯 쓸쓸했고 이런 생각을 했지. 내 여생이 얼마나 남았나? 손가락 한번 튕길 시간만큼 짧은 시간에 불과한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자처해서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나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라면서 인간적인 편하게 살아보자 욕구를 긍정하는 거죠. 급히 채생을 불러서 말했다. 아들, 나 혼자 빈집에 살며 너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나르게 하는 게 도리어 폐가 되는구나. 아들 걱정하는 척. 가족이 따로 사는 것도 늙음하게 어려운 노릇이다. 가족 배려하는 척. 나도 새 집에서 단란하게 함께 지내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떤가? 라면서 자신의 나도 몸 편하고 싶다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가족을 배려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 채생은 매우 기뻐하며 좋다고 했고 그날로 옮겨가자 모친도 다른 말 없이 그래요 잘 왔어용 이라고 했다. 김영은 이 부분 중요해요. 서울 근교의 비옥한 땅 1,000묘를 채생에게 주었다. 사위한테 땅 줬어. 채생은 집안 걱정, 살림 걱정이 사라지자 오히려 과거 시험에 힘썼어. 얼마 후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의 공명을 떨치고 벼슬이 판서에 이르고 금상즉위초 기사의 신분으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과거 시험 합격하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는 집안 살림 걱정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사회적인 성공, 성취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야? 물질적인 조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는 거야 라고 이미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거지. 기사의 신분에서의 기사는 뭐 정이품 이상, 지금으로 따지면은 차관급 이상 정도 되는 벼슬인 거죠. 어려운 얘기가 1도 없을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네 문제 딱 3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1번에 1번 보고 저는 여기 띄워놓을게요. A를 통해 자신이 자연에서 경험한 일 없어. 그냥 고사를 인용한 거죠. 그러면 어디 있을까? 네, 자연에서 경험한 일 지우고 고사를 인용하여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지. 2번 A 채생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거 아니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려요니까 부정적 세태를 풍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흔들려 변해버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번 탈락. A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면 너무 좋은 걸 봤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별로야. 자신의 심정을 암시하고 있다. 내 마음 변했어. 정답 3번.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 아니야. 지가 달라진 태도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 아니죠. 후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을까요? 오답 정리가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틀린 부분만 찾아서 지워놓고 고치면 되지. 다음 B 부분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이거지. 정답은 1번. 작은 집과 새 집에 대한 채생의 아버지의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했다. 새 집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작은 집 별로네 이거지. 채생 집안 사람이 거주 공간이 작은 집과 새 집으로 나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은 없어. 채생의 아버지는 작은 집이 편하지 않았어.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 아니야. 지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 탈락. 채생의 아버지가 작은 집에 머물기로 결심해서 새 집에는 채생의 아버지를 위한 공간이 없어. 아니요. 별당 따로 만들어 놨다라고 했죠. 채생의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남편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설득한 부분도 없죠. 정답은 1번. 뒤로 넘어와서 3번 문제. 기억에서부터 미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올까요? 기억. 책을 읽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3의 1번. 김영의 집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심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옆에다가 김영 집에서 나타난 즐거움을 잊지 못해.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지. 니은.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없어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성묘를 다녀오기 이전에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 아니요. 김영의 집에서 하루 지내고 보니 태도가 변화한 거지 아내와는 큰 갈등이 없었어. 그러니까 3번의 정답 2번. 다음 디귿. 남편한테 다른 여자 생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걸 발견하고 아내는 몹시 화가 났어. 3의 3번. 짐작이 옳았다는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리을. 채생의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었다. 김영의 집에서 겪었던 눈치채지 못한 일. 여기 리을에 꾸짖은 이유는 야 아들 아직도 자냐? 언제 공부할 거냐? 아직까지는 학업의 게으름 때문에 혼내고 있는 거지. 너 여자 만나고 다니냐? 그건 아니지. 미음 어디에 있을까? 뒤에 있었죠. 지금은 물이 흐르고 구름이 사라지듯 두 집안이 평화한데 서로 비난할 필요가 없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그럼 또 위에다가 빠진 말이 있었으니까 됐고 서로 비난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면 끝이지. 뒤에 나와 있는 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4번에 정답 몇 번 하시면 돼요? 틀린 이야기 3번. 채생의 아버지가 그대는 얘를 무너뜨려서 내 아들까지 그르쳤소 라고 꾸짖자 김영이 피차간 불행은 서로 다 말할 수 없소이다 라고 대답해서 그래요. 솔직히 양 집안에 좀 문제가 생기긴 했죠. 양반층이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를 수용한 거는 아니야. 자신의 딸이 행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아니야. 모든 이 행동은 김영이 판단한 거죠. 자신의 딸이 행동한 거 아니야. 어쨌든 합리적인 거는 또 맞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좀 교묘하게 틀려 있는 얘기다 라고 해서 정답은 3번 됐을까요? 잠시 정지.